현 정권이 부동산에서 손을 들고 이제 수도 이전으로 프레임을 옮기는 사이에 공급을 확대하라는 척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문도 지금 서울 시내에 처음엔 그린벨트를 풀려다가 그것도 손 들고 이제 짜낼 수 있는 땅은 다 짜내고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그 외에 유부지를 짜내는데 짜낼 땅도 마땅찮으니까 이제 용적률 인상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 와중에 지난 주말에는 부동산의 성남 민심이라 이래가지고 데모하는 그야말로 그 다주택 소유자나 임대인 등이 우리도 국민이다라고 데모하고, 자 이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이 사진을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크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수단체 집회하던 사람들까지 몰렸다는데요. 그래서 나라가 네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의 임대차 3법 반대라든지 지금 내용이 보면 주택 임대 사업에 관한 정책 원안대로 돌려놔라, 즉 임대에 대한 규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집주인도 국민이다. 다 맞는 말이고요. 이분들 뭘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이런 목소리들은 이렇게 크게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뿐입니까? 이런 것부터요. 그만큼 이 부동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반대에 있는 사람들, 세입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 주거난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또 빈곤 노인, 독거 노인들, 이런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집 없는 사람이 수도권에 60%에 근접하고 있어요. 자, 집을 옛날에는 지으면 신혼부부들이 다 집 반지하 새방에도 살고 단칸방에도 살고 빌라에도 살았는데 이제는 아예 아파트에 살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거나 이렇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열악한 주거에 내몰려 살고, 또 서민들은 지금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월세나 전세를 전전긍긍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지금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보도도 하고 해야 될 건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정부가 서울 역세권 용적률 1000%로 2배 상향 추진, 준주거지역 서울 용적률 상향 최대 800% 검토, 현재 500%다. 즉 용적률 올려서 홍콩처럼 빼꼼하게 짓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용적률을 올려서 공급을 한다고 그것이 주거 문제의 해결이 되는 거냐, 공급 확대, 이런 식의 공급 확대만으로 집값이 잡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그야말로 집은 특수한 형태의 투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수요와 공급이 의미가 없는 가수요가 항상 있고, 그리고 이 집값은 계기만 주어지면 반드시 오르게 되는데, 그 계기는 결국 허술한 정권의 빈틈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이 양대 정권의 집값 폭등이 역사상 1, 2위가 나온 게 문정권 아마 끝나면 1위가 될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귀신같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 정권의 분위기를 파악해요. 정보를 가지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퍼뜨리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퍼뜨리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집값 상승에 중국 자본들도 끼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외국인이 이 매입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들은 세금을 잘 안 낸다. 취득세를 인상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손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중국 자본들까지도 같이 이 판에 뛰어들어서 돈을 움직여 왔다. 그러니까 이 서울 강남부터 시작돼서 마용성부터 시작해서 금강구부터 시작해서 쭉 전체 서울로 다 퍼지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 도시까지 다 퍼져요. 오늘 보니까 청주에는 이제 이런 규제로 이제 손을 떼는 부분이 변두리에서는 벌어져요. 그래서 청주에는 지금 집값이 지금 뚝 내려가서 폭락이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집값 패닉으로 이 패닉 바잉을 한다고 지금 보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 패닝에 30대가 130조의 빚을 냈다. 그래서 이 30대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102조, 전세대출까지 합치면 130조. 20대가요,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합쳐서 40조를 빚을 2년간 냈다. 20대가 2년간 40조, 30대가 2년간 130조의 빚을 냈다는 겁니다. 집값이 치솟아 서둘러 빚내서 30대 중에서 자기가 직장에 다녀서 대출이 가능한 만큼 다 빚을 낸다는 겁니다. 심지어 20대까지 전세 대출이 3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2030이 이런 식으로 집을 빚내서 사는 일이, 그리고 전세 대출을 막 받는 일이 매우 이례적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2030이 과도하게 집에 부채를 지게 되면 지금 이들의 소득이 빤하고요. 이들이 그 다니는 직장에 언제까지 다닐지도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요. 그러다가 이들이 만약에 직장에서 쫓겨나면 그때부터 이제 주택 연리금 상환은 불가능할 거예요. 전부 한 20년, 30년 상환으로 했을 건데요. 그래서 이들 둘이만 합쳐도 170조를 냈어요. 20, 30대가 2년간에 전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170조를 냈다. 이게 심각하지 않냐?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요, 청년들의 빚내서 투자 강풍이 지금 주식, 요즘 뭐 동학개미라는데 전부 청년 애들이라는 거예요. 금투자도 절반 이상이 2030이라는 거예요. 올해 6개월 서울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 사들인 연령층도 3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30대까지도 이런 빚 투기에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 보면 지속될 수 있는가? 저는 감히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심각하고, 이럴 때 20, 30대가 지금 빚내서 집 사고 전세 올린 170조가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주택 수요자의 74%가 내년까지 집을 사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지금 경제는 1분기가 마이너스 1.3, 2분기가 마이너스 3.3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3, 4분기에 GDP가 1.8, 1.9가 성장이 해야 연간 마이너스 1%로 가는데, 그런데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애초에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2.1로 0.9를 더 낮췄어요. 근데 한국의 지금 주력 품목이 다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한국에 문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뭐 바이오니, 한국형 뉴딜이니 이런 데서 4차 산업이니 돈 될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해봤자 전방 후방 효과는 거의 없이 삼성 뭐 반도체 하나가 잠깐 반짝하는 이런 수준이지, 이게 과거처럼 산업 연관 효과로 전방위로 이익이 남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요, 2020년 한국 GDP가 최소 37조, 최대 147조가 감소할 거라고 올 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초창기 때 언급했는데, 이 브루킹스 연구소가 스페인 독감처럼 심각하면 9조 달러로 9조 달러가 세계 GDP가 이렇게 줄어들 건데, 올해 한국 GDP가 지금 이 브루킹스 연구소 조건이라면 이 3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7월 시점에서 봤을 때 3월 달에 추정한 것보다 훨씬 오래 가잖아요. 올해는 기본이고 내년까지도 기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최대치로 지금 번져갈 건데,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이 147조 이상의 GDP 감소는 기본이다. 자, KDI는 5월 20일 날 한국 GDP가 0.2%고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1.6이라고 갈 거라 했는데, 지금 7월달 이 시점에서 보면 한국에 제일 똑똑한 놈 많이 모였다는 KDI가 이렇게 예측한 게 제가 바라보는 예측보다도 훨씬 못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통제를 받는 국책연구소에서 예상한 것보다 한국 경제가 훨씬 나빠질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자영업자, 가게가 부도, 폐업, 실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동학개미라고 하며 주식 투자니 또 젊은 사람들이 170조를 대출을 내가지고 집을 사거나 전세값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민간 부채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GDP 대비 201.1%로 처음으로 200%를 넘겼습니다. 1년 전인 2019년 3월 말에 비해 12.3%가 증가했고 작년 연말인 2019년 12월 말에 비해서도 3개월 만에 4.1%가 올랐어요.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지금 코로나 어렵다고 3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기업들의 엄청난 신용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부채 201.1%의 내용을 보면 가계 신용이 96.8%로 역대 최고치고 기업 신용도 104.3%로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4일 한국은행이 코로나 충격이 1년 돼가면 가계가 갚지 못할 돈이 111조 3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청년들이 170조를 빌렸어요. 20대 30대가요. 이 중에 또 상당한 수준이 사고가 날 건데 이 가계의 빚에 이 빚이 상당히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111조 3천억 중에 자영업자 부채가 59조 1천억이고 그 다음에 임금 근로가구 부채가 52조 2천억이라는 거예요. 이 액수는 코로나가 앞으로 6개월부터 1년 정도로 계속 지속되면 결국 실직이거나 매출이 줄어들어 소득이 지출에 대해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구나 자영업자 등을 추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추정한 것은 실제 현실보다 훨씬 작게 추정했는데 111조 3천억이 지금 민간에서 기업들이 아니고 민간에서 가계에서 부도가 날 거다. 이 와중에 좀 버틸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 1월달 3월달 석 달 동안에 28조 2천억을 땡겼어요. 회사에 좀 있으면 돈 못 빌린다. 무조건 빌리고 보자. 전에도 제가 한번 말했듯이 돈을 빌려다가 쓰지도 않으면서 은행에 넣어놔요. 그러면 빌린 이자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 넣어놓고 받는 것보다요. 이 예대 마진의 차이를 감수하면서도요. 돈을 빌려다가 저거 돈처럼 은행에 넣어놓으면서 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반기에 가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거가 넣어놓은 거는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땡길 만큼 다 땡기라. 우리 회사에 얼마 돼요? 로비를 해서라도 땡길 만큼 다 땡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올 초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글로벌 트렌드 내용 중에 기업 부채가 산사태가 되어서 세계 경제를 덮칠 거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코로나까지 없던 일이 생겼어요. 자, 이 코로나로요, 지금 없는 사람들 비정규직이 지금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지금 7만 명이 직장을 벌써 잃었어요.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말입니다. 한국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규직의 6배의 지금 실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약한 고리부터 이미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게 나와요. 남성보다 여성이 60대 이상이 임시직이 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 실업급여 수령 비율이 정규직보다 월등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장 위태로운 삶에 지금 먼저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 주는 것보다 15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 줄게 되면 생활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올해의 연말까지 현 상황이 저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에 코로나도 더 심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억지로 열어놓고 버티는 형국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전 세계에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올 가을에 찬바람이 돌면 도저히 문을 안 닫으려고 버티던 각국 정부들도 다시 문을 닫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보면 스페인이 문을 다시 닫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될 부분은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청년들에게 지금 주택대출과 전세대출만 2년간에 170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빌려준 민간 가구 중에 111조 3천억이 못 받을 거다. 받기가 어렵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건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을 산 친구들이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우스 푸어로 전락해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는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무도 고민하고 있지 않는데요.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은행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